이번에 세제 개편만 잘하면은 사실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PBR 굉장히 낮거든요. 핵심 기업이 PR이 6배밖에 안 되는 기업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 LG에너솔루션은 ESS 쪽으로 어쨌든 캐파를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M무브와 합병은 네. 정말 기가 막힌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엔솔은 뭐 26년까지 연간 뭐 60%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K배터리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는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거보다 성장의 기울기가 더 가파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삼성 SDI도 전폭적으로 LFP 배터리,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 캐파가 돌아가고요. 이게 엔솔 계약, 단순히 엔솔 계약 끝난 게 아니라 삼성 SDI가 테슬라향으로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잘 나가다가 뭐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뭐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 뭐 고용 지표, 미국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실망감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이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네. 물론 이제 관세 협상 결과라든가 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금요일 당시에는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거는 정부의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어떻든 코스피 5천을 이제 얘기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뭐 진성진 의원이 이제 8월 1일까지 정책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느낌이 들어섰던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이 금요일에 현선물에서 1조 4천억 팔았습니다. 현물에서만, 그러니까 기관이 현물에서만 같이 1조를 팔았는데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그 1,289억 순매수를 했고 선물도 뭐 3,759억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은 네. 금요일에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금액이라 볼 수 있겠고 금요일 하루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가총이 116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뭐 약간의 좀 반등은 나타났고요. 네. 일단 세제 개편안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종목당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제 강화됐다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말 회피성 물량 출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두 번째는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이세영 의원이 제시했던 27.5%보다 실제로는 35%를 좀 제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세제 개편안 우려 세 번째가 그 법인 세율 그 구간 전 구간 다 1%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상장사의 순이익이 1%씩 감소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게다가 이제 증권거래세도 인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은 뭐 8월 하순으로 뭐 개정은 미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7월달에 증시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히 그 대주주 양도세 종목당 10억 이슈가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뭐 3%류라든가 집중투표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집중투표제라든가 3%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모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의 협회성 물량뿐만 아니라 가장 어떤 시장의 상승 동력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슈가 같이 맞물렸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이게 해당되는 기업이 국내 이렇게 되면은 뭐 한 10% 이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후퇴한 것이고 그러면서 금요일장에 증권주가 평균 6.5% 빠졌습니다. 상당히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게다가 이제 그 거래대금 이렇게 되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래대금 감소라든가 또 뭐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가장 부진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 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그 나스닥 증시 하락에 뭐 그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건 정부 발표 세제 개편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연말마다 그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그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외국인들은 저가에 매수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개인들이 또 비싸게 사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정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의 그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 강화는 그런 정책을 오히려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우려를 네. 심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거라서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투자자들 하여금 연말 다시 수급 불안을 만드는 미리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매도 유인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요소가 지금 그 시티증권이라든가 뭐 JP모건 외국계에서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또 정책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투자의 하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가 많았던 밸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일단 최고 세율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35% 책정되면서 배당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아닌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페널티로 인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그렇죠? 그게 두 가지인데 이게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 이하 정도의 기업밖에 해당이 안 돼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안으로 그러니까 35%는 안 되지 그 배당 그 기준 첫 번째는 안 되지만 두 번째 안에서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특히 금융주에 대한 배당 그 투매가 촉발이 됐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제 자사주를 산 적이 있었어요. 네. IM 금융지주 예, 예. 자사주 이제 그 청약 모은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 4년 넘게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 기준이 이제 4년 이상인 경우는 75%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배당 그 소득세 기대감 때문에 그 금융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니까 4년 넘었길래 더 이상 뭐 갖고 있어봤자 세제 혜택도 없고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 이제 팔았는데 그날이 7월 25일인가 팔았거든요. 그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금융주도 빠진 폭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실망 매물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라든가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도 증권거래세 뭐 0.2%로 다시 0.05% 인상을 한 거니까 인상을 하고 법인세율도 1% 모든 구간에서 다 하다 보니 투자자들이라든 기업들 모두 양쪽에다가 다 이제 어쨌든 뭐 약간의 그 부담을 가지고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거래 비용도 올라가고 뭐 순이익도 감소시켜서 뭐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결과다라 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증권거래세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는 가능하다면 금투세도 처리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정도는 우리 용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아주 뭐 이거 가지고 시장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크게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랑 그리고 이제 그 배당 소득세에 관한 실망감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일단은 뭐 정부에서 그 여당에서 어떤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단순히 시장에 미친 충격은 세금 부담의 증가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심 이런 그게 붕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있던 것이고 정부를 믿고 시장 참여자들이 밸류업이라는 그런 걸 하고선 시장 요즘 저금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시장 그 증시 주변 자금이 200조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투자자 예탁금부터 해서 뭐 파사 상품 뭐 관련 투자에 쓰고 그리고 뭐 그 대차에 관련된 자금부터 해가지고 증시 주변 자금이 7월 14일 이후로는 190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연초에 한 170조 정도 됐었는데. 근데 굉장히 지금 그 대기자금이 많은 상태인데 이게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유턴으로 인해서 좀 매수가 좀 세가 좀 주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CLS에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을 정말 그 시장 대비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배당 소득 같은 경우도 좀 비과세 혜택들 실패가 나왔고 교육세 인상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시장의 그 부정적인 정책들이 한 번에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예상보다 높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높이고 법인세 인상 등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는 이제 국회를 거치면서 이제 수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예전에 금투세 이슈를 봤어도 정부에서 뭐 수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이번 개편안이 대통령이 공언했던 증시 재평가 발행성과 다르게 갔다는 거. 요게 지금 투자자들의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계속 옛날에 100억 원부터 줄어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인식 자체는 사실 그게 연말마다 고질적으로 영향을 줬던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네. 마침 그 주식시장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네. 하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쓸데없는 매물을 추리하게 만들고 복리 투자가 불가능하게 자꾸 만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외국계 이제 CLS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1,400만 투자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1,400만 원 중에서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5천만 원 이상만 해도 뭐 한 50만 명 이상 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실망감과 뚜렷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또 CL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BR 0.9배가 2,900 정도로 2,929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당장은 뭐 의미 있는 반등 기대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 히트증권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분위기는 외국계 증권, 외국계 IB들은 결코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제 개편안이 사실은 그 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증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정보도 많이 공유되고 바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이런 데서 막 공유된 상태에서는 알만큼 다 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징선주 의원이 이런 그 안에 대해서 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공개 반대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안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페이스북에다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것 관련해서 그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거라 말씀한다고 하지만 설레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박근혜 시절이라든가 뭐 문재인 시절에서도 낮췄어도 당시 주가 변동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변동이 없어요.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그 네. 재정 건전성 얘기를 이제 논의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여기 대해서 그 심혜섭 변호사가 이제 진성규 의원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게 그 10억 원 이상 주주가 연말에 팔아 그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는 말을 사실 진성규 의원이 그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도 있었는데 설상 이런 장사치스러운 얕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더라도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말로 꺼내면 안 된다. 일단은 주식을 장기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 저열하다고 꼬집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아파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하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주식 초과분이 아니라 10억 원 넘는 순간 전면 과세니까. 그래서 각종 공제도 많고 코인은 전면 비과세입니다. 예. 아파트 코인과 주식을 비교하면 주식이 기업에 투자되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로운 투자 수단인데 이로운 외부 효과를 내는 투자 수단에는 벌을 주고 해로운 외부 효과를 내는 투자 수단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상진 의원님 뭐 아파트 구매한 것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11억 6천 정도 이러니까 10억이 안 되시던데. 네.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국민청원도 지금 막 있고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큰 건데 대주주 이제 여당에서 정부랑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신임 원내대표가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인데 크게 일단 양도세 과세는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이번에 이제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50억 원 기존대로 아니면 그 어느 순간쯤에서의 좀 합의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그 국민청원에 지금 네. 12만 명 넘어갔습니다. 예. 그 대주주 양도세 그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이제 12만 명이 올랐고 4월 말에 9만 넘어갔었어요. 네. 첫날에 바로 5만 넘어갔었고 일단은 그 정청래 그 신임 대표가 일단은 오늘 중에 뭐 당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뭐 A안과 B안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뉴스로는 뭐 35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전망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여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도 방향성이 어쨌든 하향 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억에 30억 해도 어차피 방향성은 하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그널을
그러면은 30억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대로 있을 거야. 나중에 또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로 돼야 시장에서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김병기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10억 원 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당내 그 조세 정상화 투기, 코스피 5천 투기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코스피 5천 특위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약간의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뉴스에서 뭐 코스피 5천 특위 그 의원들이 뭐 부동산 몰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우리 국민 평균이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 의원들은 한 50% 정도 비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ETF로 갖거나 이제 종목을 다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 비중이 높으신 거예요. 그 높은 겁니다.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준 완화 재검토를 시사를 했고, 김현정 그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소영, 박홍배, 김한규, 이현희 의원도 어쨌든 대주 요건 10억 원으로 원복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서고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 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평균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국민평형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데, 박홍배 의원도 이호성 의원 문제 제기 공감하고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이현희 의원도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5천이라는 국가 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내 수기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금수에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게 이재명 당시 지금 현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으로 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그 최고세율을 얼마가 되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던 한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런 그 개편이 될 겁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임 이후 쌓아온 그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코스피 의지를 믿고 국장의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동학개미들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데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와 동참 없이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고 코스피 5천이 가능하겠냐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요것도 더 말씀드리면은 그 기획재정부 등 세제 개편을 만들어서 세수 효과가 어찌 될지를 계산하고 어느 계층의 국민들에게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계산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믿고 코스피 5천 랠리에 동참하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투자 결정 시 정부의 세제가 자기 소득에 미칠 직접 영향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진심과 의지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간과한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증시 부양의 그 거래세라든가 뭐 어떤 그 대주 양도세 요건을 해가지고 수수가 얼마 하는지를 그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정확히 계산한 데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당에서 그 세제 개편안 원내대표께서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와 여당의 그 논의를 지켜보겠다 한 만큼 이제 부자 과세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약간 시장은 또 오해가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약간 그 바로 뭐 변경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대표가 새로운 당대표가 오고 당에서 안을 줘야지 대통령실에서 그걸 검토를 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걸 얘기해보면 이거는 월권이 되고 그게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당에서 먼저 안을 올려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토하는 요 순서니까 요거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8월 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안을 당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요건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민심이 이렇게 일어난 만큼
또 뭐 좀 반영되기를 좀 기대해 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입장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한정의 이제 정책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 작성해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그래도 뭐 저는 그 50억에 30억 뭐 20억 이런 식의 조정안은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서는 네. 꼼수로 받아들이고 네, 안 좋다는 신뢰 회복이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최소한 그냥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여론이 이러니까 그래서 기존 안을 정도 유지하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오히려 사람들은 뭐 100억 사실 원래들 100억 돌려야 된다 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중간 안은 좀 시장에 다시 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도 35면 높은데요, 당치보다. 이것도 사실은 다시 또 내리고 이런 건 논의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네. 당장 일단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 강화하겠다는 거를 50억으로만 돌려놔도 그죠. 네. 거기에 일단 좀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대기 매수가 상당히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은 이제 그 다음은 좀 또 그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는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쳤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만약에 다시 좀 더 그 좀 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금융지라나 이런 것도 다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만 잘하면은 사실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PBR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SK하이닉스 퍼가 뭐 6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AI 시대 그 어떤 핵심 기업이 PR이 6배밖에 안 되는 기업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게 잘 한만 하면 코스피 5천도 가능할 수 일만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건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살렸으면 좋겠고 정청래 심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그 대통령의 네.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바닥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마침 이제 실적들을 발표했는데요. 네. 실적 내용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한 내용들 이런 게 사실 더 이제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냐 그죠? 아니면 좀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이제 이 기로에서 이걸 분석해봐야 되는데 실적은 대체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뭐 엔설은 뭐 예상치 상에 서프라이즈 나왔고 SK오는 이제 적자가 많이 줄었는데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SK오는 적자가 줄었는데 본업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적자폭이 확대가 돼서 이제 3사 간에 같은 시기에 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그 ESS 쪽에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컨퍼런스 콜 3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중점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그 산업에 대해서 중점 얘기를 할 거고요.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는 SK 옷만 떼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실적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제 올해 하반기 전략이 어떤지, 향후 전략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영업이익은 4,922억에 영업이익이 8.8% 정도 나왔고요. 어쨌든 1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 특히 이제 AMPC 포함. AMPC가 근데 4,908억 나왔으니까 뭐 그거 한 단기 수익률은 906억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AMPC 없어도 이제 뭐 흑자 전환 됐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보면은 2차전지 섹터도 주가 반등 나온 거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보다도 ESS 쪽에 있는 부품 업체들, 뭐 신성 ST, 한중 NCS, 지금 율촌화학도 그래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ESS 쪽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에는 그 미시간에서 그 LFP 배터리 롱셀 양산이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앞으로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북미 유일한 그 LFP ESS 공급 가능 기업이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그 한 17기가와트씩 그리고
내년 말까지 30기가와트시를 캐파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 수주 정도는 뭐 50기가와트시 이상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보면은 한 100기가는 지금 수주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같은 경우가 50기가와트시 이상이고 그래서 보통 그 엔솔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가 EV 쪽의 캐파를 ESS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솔 같은 경우도 캐파 전략은 그 신규 캐파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EV 쪽을 ESS로 조절하고 전환을 하면서 북미 쪽은 대체로 그렇게 가는 분위기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폴란드 공장 중심으로 해서 그 LFP라든가 리치 망간 리치 배터리 등 그 LMR 등의 그 중저가형도 이제 신제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46 시리즈도 원통형 쪽을 이제 그 프리미엄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뭐 납품이 뭐 저절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지연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사이버 트럭이 사실상 망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견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그 스테인리스 강을 자동차 업체들이 안 쓴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그 변형이 안 돼가지고 구부러지지 않아서 차 만들기 되게 어렵고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차가 나타나지 않고 만들기 어렵고 차가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쓰는 건데 그걸 테슬라가 썼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이 된 건데 다시 다음 그 모델에 대해서 들어갈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니까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 EV 셀에도 넣기 위해서 그 건축 전공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급속 충전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ESS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고에너지 밀도 제품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또 LMR 같은 경우 망간 리티 같은 경우도 그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효율이 좋은 걸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28년도에 상용화 목표입니다. 일단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은 그 ESS 쪽으로 어쨌든 캐파를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CATL을 비롯한 중고업체들이 ESS 시장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거기를 대체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EV 쪽은 보조금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가 예상되지만은 일단 소형 전지 쪽은 그래도 실제 수요가 좀 있는 상태고 또 ESS 쪽의 출하가 북미 쪽으로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주 잔고 일단은 50개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수주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쪽에 6조 가량 수주된 것도 그런 변화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ES 쪽에서는 내년까지 대략 60% 이상 고성장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 쪽에서. 그리고 그 ESS도 AMPC 받으니까 이런 세제 혜택도 유지가 되면서 어떻든 그러면 현지 생산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생산 역량 기반으로 수주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LFP 제품군 중심으로 현지화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고객 수요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AMPC라든가 지금은 이제 FOC 규정이 그 PFE 요거로 좀 바뀌었는데 기존의 그 FOC 기준 대비해서는 사실 그 일부 그 PF 관련 자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흑연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완화됐다라고 회사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북미 현재 조건 완화로 인해서 공방에 대한 운영이 더 유연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ASS 캐파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간주에서 17기가와트시 램프업 중이고 EV 라인 일부 ESS 전화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까지 북미 내 ESS 캐파 30기가와트시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이제 EV 쪽에서는 보조금이 그 전기차 보조금이 완료가 되겠다 보니까 그 9월 이후로는 이제 그 EV 쪽의 캐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서 그 견조한 ESS 수에 맞춰서 일부 이제 그 조인트 벤처 그 캐파도 그 ESS로 좀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도 그 유럽은 다만 이제 그 좀 출하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 중국산 침투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중국산 침투가 높은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ESS 때문에 그래요. 그 ESS 쪽은 사실 유럽 쪽은
중국들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가격을 싸게 들어가는 상태고 그리고 그 CATL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그 NCM 그 미들리켓 쪽 그 NCM 523, 뭐 613, 622 이런 것들 거의 덤핑을 치고 있는데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 전기차 부품 배터리 부품 관세가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헝가리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워낙 싸게 그 덤핑 치고 있는데 이게 마진이 없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그러니까 엔솔이라든가 SKO는 성장을 하더라도 삼성 SD가 좀 부진하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는 상황이고 엔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럽 쪽도 일부 EV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은 그 46 시리즈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LML 같은 경우도 주행과 개발 공동 개발을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ESS 쪽에서의 성장이 되는 기업이 아마 실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일단 콩콜에서 이제 그 Q&A 중심으로 제가 좀 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가 이제 그 관세 15% 관련 협상 진행 상황이라든가 올해라 내년 사업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당사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그 생산 판매 축소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SK온의 배터리 가동률이 거의 풀캐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그걸 가격 정가를 아직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OEM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미 주요 OEM들이 차량 그 판가 인상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 그 차량 전체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줘서 차량 가격 상승이라든가 소비자 수요 감소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SK온 배터리 탑재한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생산 축소라든가 판매 감소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 OEM들의 그 생산 비용에 관한 대해서도 전략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사랑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효과가 발생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존 생산 공장이 다 그 현대차 중심으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생산 공장 및 그 현지 생산 공장을 활용해서 그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크레딧 배정 등의 어떤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서요. 현지 공장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은 관세 리스크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 배터리 사업의 하반기 AMPC 가이던스라 그 하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관세 영향 확대하다가 OBBA 법안 때문에 어떤 소비자 그 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뭐 소비자 수요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뭐 증가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OEM들의 어떤 재고가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뭐 일부 좀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라인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를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미 내 뭐 제품이라는 기술 제조 마케팅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 정도로 해서 아주 명확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열심히 하겠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SK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학 부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정유화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될 때는 좋은데 또 안 될 때는 어려운데 결국은 SK온이 자체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소위 이제 SK그룹의 SK온 이등병 살리기 그죠? 그런 계열사 간의 이런 조정이나 이번에도 보면 SK 무브온인가요? 뭐 하고 M무브하고 뭘 하면서 뭔가 돈은 들어가는데 그죠? 뭐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는 돈을 어떻게 보면 돈줄을 좀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M무브와 합병은 SK그룹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정말 머리 짜내고 짜서 정말 기가 막힌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 M무브가 많이들 아시면 뭐 만들냐면은 그 지크 엔진 오일 있잖아요. 그거 합니다. 그게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원료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 정도니까 그러니까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SK M무브의 그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그 원료는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 제품 중에 2개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되면은 그게 당연히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 시장에서 성장이 덜하면은 이게 사용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신구조합이 잘 된. 네. 한쪽이 좋으면은 한쪽이 이게 어쨌든 잘 보완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번 합병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일단은 합병에 관해서는 일단은 잘 짠 거라서 이거는 뭐 잘 된 건데 일단 배터리 3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앞으로는 뭐냐면은 ESS가 어떻게 잘 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콩쿠르에서도 그러니까 SK온은 아직까지 ESS 관련 캐파가 없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ESS용 LFP 상업화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고 제품 개발은 다 됐어요. 제품 개발은 이미 다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 중이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국내보다도 미국에 좀 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다수의 고객사와 기가와트급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ESS 케미스트리는 LFP라고 합니다. 아마 LFP 파우치로 좀 갈 것 같고요. 또 그 LFP와 ESS가 어쨌든 엔솔에서 그 SK온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주행거리도 더 늘리고 또 저온 출력 성능도 보완한 제품으로 좀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서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전한 미들리케 제품도 나올 것이고 고객 니즈에 맞는 최저가 제품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SK온도 그 LFP 배터리는 ESS랑 EV 양쪽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역시 ESS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ESS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일 그거를 중심적으로 선두주자로 가는 거는 혹시나 LG 에너지솔루션이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난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게 나왔는데 또 ESS 쪽에서는 뭐 큰 수주도 받고 기대감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분기까지는 적자고 3분기까지 적자가 날 것 같은데 네.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SDI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4분기부터 LFP 배터리 ESS용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생산하고 국내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SDI가 수주를 많이 했죠. 한 76%를 장악을 했는데 일단은 전기차 쪽은 아마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엔트리급 여러 이제 제품을 다각화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지만은 일단 ESS 쪽에서는 지금 고출력 그 양산 준비하면서 고출력 UPS용 전연세를 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SDI가 들어간 ESS용 캐파는 완판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그 캐파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 하반기에 4분기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거는 일단 원통형 배터리 다 소형 셀로 얘기하거든요. 원통 배터리 다 소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형 및 그 전자재료 사업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 그 지연되었던 그 전기차용 배터리 물량에 대한 그 보상도 이제 4분기에 이루어지고 그 ESS 쪽은 여전히 판매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적자 축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형 배터리라든가 템리스 적용 원통형 배터리 등 그런 지속적인 제품 차별을 통해서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는 어쨌든 3분기까지는 어렵다. 한 4분기 흑자 전환 가능하고 그리고 그 어쨌든 고객 수요 특히 EV 쪽에 대한 수요 회복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제 그 ESS 배터리를 북미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캐파가 많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스타플러스 에너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이제 당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까지 양산 계획을 확보할 계획인데 일단은 그 SDI는 수주는 아직은 현재 캐파 대비는 충분합니다. 네. 네, 얼만큼 더 늘리는 데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468 이것도 같은 경우도 이제 헝가리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469 배터리 지금 그 생산 이제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해서 아마 28년도 양산을 뭐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SDI 같은 경우는 여러 특이점이 그 미국창 ESS가 용으로는 한 70% 이상 비중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전량 그 국내에서 수출하는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8월부터 이제 15% 관세를 상승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에는 뭐 미들 싱글 정도 퍼센트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관세 부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내에서는 뭐 어떤 스타 플러스 에너지 라인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그 라인을 할 거고 26년부터 현지 생산을 현지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소재는 미국의 지역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AMPC 보조금으로 이제 상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 ESS 쪽은요 대략 그 마진이 35% 정도 나옵니다. 네. 북미 쪽은 그 정도 보고 있고 전 세계 다 합쳐도 한 20% 이상 27% 얘기를 하고 있고 LG 에너솔루션도 좀 미래에셋에서 뭐 27%대 영업이익률 ESS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애틀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전기차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의 매출의 90%가 ESS입니다. 10% 부분이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 중국 업체들이 마진율이 높은 이유도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적자 볼 동안에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왔던 것도 ESS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3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서 ESS 시장이 마진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지금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 특히 북미 시장 중심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ESS 시장에 대해서 얼마큼 점유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배터리 3세 컨퍼런스 콜을 봤을 때는 다 3사 모두 다 ESS 시장에 대해서 캐파를 더 늘리는 쪽으로 EV 라인을 LFP로 그 ESS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현지 생산을 얼마큼 더 늘리는지 그러면서 수주를 얼마큼 더 받는지에 대한 초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전략이 기존의 EV에서 ESS로 넘어갔기 때문에 투자도 아마도 그렇게 맞춰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ESS 배터리 쪽에 수혜가 되는 기업 위주로 당분간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돌파구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전망 또 기업들 움직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셀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사실 지난번에 오셔서 ESS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시장이 커지고 그걸 국내 기업들이 잡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먼저 ESS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유럽은 지금 뭐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럽 각국에 보면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미 시장이라는 거죠. 미국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전기 시장의 둔화 조짐이 지금 명확한 거죠. 그 미국 정부의 그 OBBBA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기차 수요 위축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투자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ESS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엔솔은 뭐 26년까지 연간 뭐 60%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85%를 중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K배터리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는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거보다 성장의 기울기가 더 가파를 수 있다는 거죠. 대체 그 뭐 한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10%가 안 되니까요. 배터리 3사 합쳐도 파나소닉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의 그 미국 그 북미 쪽으로의 전기차 시장 침투를 사실은 막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나 배터리가 클 수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친환경에서 부정적인데 ESS 쪽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도 이제 중국을 막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ESS 쪽에서는 그 AMPC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막지 않아 사실상 막아준 게 아닌데 일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재 40.9%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 3.4,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7.5%, 페타닐 유통 문제 관세가 20%. 일단 현재 국가별 상관세 중국이 현재 10%죠. 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40.9%인데 내년부터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가 7.5에서 25% 상향됩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관세는 58.4%
까지 이제 부과될 예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한국 업체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 어쨌든 뭐 현재 지금 그 첨단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감산 검토 중이고 네. 뭐 이러면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지금 빠르게 그 캐파를 늘리고 있고 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시간 공장에서 먼저 이제 그 LFP 배터리 만들고 있죠. 또 이제 애리조나 공장 원래 신규 공장에서 만들려다가 기존 공장에서 먼저 양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또 삼성 SDI라든가 이제 SK 온도 ES 배터리에 대한 뭐 그 SDI는 4분기부터 생산이 되고 SK 온도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현지 ESS 배터리 미국 수요가 70기가와트인데 지금 엔솔과 삼성 SDI를 합쳐도 26.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업체 가지고는 모자라요. 어차피 모자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APC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어쨌든 기존의 그 3분기 배터리 생산 시설을 ESS 그러니까 그 용으로 전환하거나 뭐 아니면 새롭게 이제 ESS 배터리에 대한 것도 공급망 구축을 빨리 하는 게 관건이고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보조금을 먼저 받느냐 이런 거고요. 테슬라가 LFP 배터리 하는 이유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테슬라 자체도 뭐 그 메가팩에 들어가는 그 ESS를 다 중국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엔솔이 처음으로 뚫었던 것이고요. 또 미국에 진출했던 뭐 그 중국 일본 배터리 기업인 그 AAC 같은 경우도 공장 다 철수한 상태고 고션 하이테크도 공장 다 네. 중단했거든요. 실제로 50% 관세를 물고서는 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드 배터리 관세뿐만 아니라 네. 공장을 지으려면은 다 수입해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공장 건설 비용이 비싸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 중단이 됐고 엔솔이 지금 7개 공장 정도 그리고 SK온이 6개 공장 확보 예정이고 삼성 SDI가 3개 정도 앞으로 이제 확보 예정이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걸 잘만 캐파 조정을 잘하면 ESS 쪽에서의 대응이 빠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LG에너지솔루션이 그 테슬라로 추정하는 6조 원.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최근에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단일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계약권인데 그 27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0일까지 3년짜리거든요. 27년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삼성 SDI도 전폭적으로 LFP 배터리,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 캐파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최대 뭐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1차 물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1차 물량이냐면은 향후에 엔솔과 계속 갈 수도 있고 물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규모 테슬라를 본 이유는 이 정도만큼 물량을 줄 수 있는 소환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테슬라가 워낙 LFP 배터리 쪽에서의 특히 ESS용으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삼성 SDI랑 엔솔이랑 경쟁이 붙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그 SDI가 그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A 방식으로 그 지금 ESS SBB라고 해가지고 그 삼성 배터리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ESS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엔솔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가격을 제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단순히 엔솔 계약 끝난 게 아니라 삼성 SDI가 테슬라 향으로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뭐 둘 다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국내에서도 지금 그 입찰에서 삼성 SDI가 거의 한 76%를 따올 수 있는 것도 가격을 거의 맞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SDI가 향후에 지금 당장은 엔솔이 앞서가 있지만 SDI가 ESS 쪽으로도 상당히 부각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점유율을 상당히 얼마큼 빨리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이 확실히 그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올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그 미국 내 ESS 누력 설치량이 2013년에서 2035년으로 갈 때 한 13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도 사이에 19기가와트시에서 2035년도 250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니까 그 13배 정도로 되고 있고 제가 뭐 2013년도 잘못 말씀드렸었네요. 그리고 LFP 배터리 점유율이 23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ESS 시장에서 80% 정도 달합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 2부에서 시애틀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들, 실제 좋은 이유가 90%가 ESS용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부분 LFP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솔이 가장 빠르게 먼저 얘기한 건 뭐 다 많이 알고 계신 건데, 그래서 엔솔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ESS에 대한 수익률인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에 배터리 파는 것보다 ESS니까 수익률이 낮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다는 네. 겁니까? 그 광물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원가가 절감된 상태에서 이게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마진은 더 높아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광물과 연동돼서 배터리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네. ESS는 광물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미래셋의 그 김철정 애널리스트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최근에 목표가 53만 원짜리 LG 에너솔루션 네. 리포트를 했습니다. 기존에 42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 ESS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20% 정도를 추정을 했고요. 네. 사업 가치만 40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동사의 그 ESS 사업 영업이익률을 AMPC를 포함하게 되면, 그러니까 ESS 쪽의 그 마진이 높은 이유가 AMPC 때문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21년도, 26년도 21% 그 영업이익률, 27년도 24%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셀 판매 구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셀 판매를 하는데 ESS는 팩과 시스템 단위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AMPC 보조금 산정 시에 그 킬로와트당 45달러가 가능하고요.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ESS 관련 AMPC를 26년도에 9,100억 원, 27년도에 1조 2천억 원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제가 넘어간 이유가 ESS 쪽의 실적이 좋기 때문이고, 어쨌든 미래셋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의 그 ESS 사업부의 매출을 내년도에 5조 5천억이라서 59% 성장을 얘기했고요. 영업이익만 1조 2천억, 350%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ESS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26년도에까지 내년도에 그 ESS 사업이 전체 시장이 60% 성장한다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솔루션의 영업이익은 350% 성장한다고 말씀드린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고, AMPC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제 그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의 ESS 생산 능력도 올해 16기가와트시에서 내년에 30기가와트시 증가할 것으로, 이건 뭐 콩콜에서 회사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또 EV 라인을 이제 어떤 ESS로 전환할 거다. 라고 이제 조인트 벤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하나증권도 그렇고 증권사 한 10군데 정도가 LG 에너솔루션의 실적 추정치 상향하는 이유가 ESS 관련 실적이 동사의 그 전사적인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리포트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북미 ESS 시장의 ESS 시장 자체가 ITC라든가 그 PTC 수력을 위해서 어떤 뭐 그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또 27년까지 폭발적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뭐 실적 성장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그 관세라든가 OBBB의 법안으로 해서 중국 경쟁사 진입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 실적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사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증권사 시각이 바뀐 것이고, 그러면 섹터 대장은 LG 에너솔루션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 LG 에너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20% 영업이익이 너무 높지 않냐라고 막 질문이 많았다 그래서 김철주 애널리스트가 별도로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그 LG 에너솔루션 ESS 추정의 매출은 5조 2천억에 출하량 20기가와트시, 판가 200달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AMPC 포함하게 되면은 1조 1,700억.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그리고 AMPC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 1조 4천, 그러니까 AMPC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조 4,300억 해가지고 27.5%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MPC가 1조 1,200억, 영업이익 5%로 2,600억. 그러니까 AMPC가 있기 때문에 영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부분만 따로 보면은 영업이익 이 27년에 3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미래에셋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EV 쪽은 그 마진율이 좀 박하게 있으니까, 왜냐면 광물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ESS 쪽은 이게 여기도 AMPC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마진해도 10%가 안 될 거야. 다 미들 싱글 정도로 봐야 되는데 ESS 그 AMPC를 붙게 되면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 ESS의 그 영업이익 비중이 향후 50%까지 올라갈 거라고 북미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삼성 SDI도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26만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그 북미 ESS 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회복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이제 27년도 기준으로 그 ESS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A&P 포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8% 그리고 이제 전사중 ESS 영업 비중은 51% 추정하는데 이거는 전체 28%는 전체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미만 따로 보면은 3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현재 북미 ESS는 다 NCA예요. NCA 8기가와트 정도로 가동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4분기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존 스텔란티스의 그 EV 조인트 벤처 라인도 ESS로 지금 전환을 할 예정이라서 여기 지금 북미 쪽 ESS 쪽에 진입이 진행이 되고, 일단 4분기는 현재 그 한계 라인 NCA ESS 한계 라인에서 8기가와트시고 내년 3분기에 LFP 배터리 ES 라인 한계 라인 전환해서 그게 12기가와트시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20기가와트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말로는 20기가와트시 캐파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럼 27년도에 대략 20기가와트시에서 출하량을 15기가와트시를 가정하게 되면은 북미 ESS 매출의 3조, AMPC가 한 9천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펌에는 35% 영업이익률. 엄청난 영업이익률 네. 높은 거죠. 사실 삼성 SDI는 그 전에 이제 전고체를 좀 주목을 했었는데 그쪽으로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 ESS 쪽으로 상당히 다시 좀 부각되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27년도에 그래서 합쳐서 네. 전체 ESS 영업이익률은 28% 정도로 보는데, 근데 이게 영업이익 비중이 50%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에셋에서 삼성 SDI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올해는 뭐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9.5%인데 내년에 7.3%, 27년도에 12.3% 잡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배터리 영업이익률 해봤자 5%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단순 제조업이 아니냐. 그래서 밸류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특히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로 그러니까 풀 캐파가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배터리 산업의 산업적인 어떤 국가적인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단순 제조업이라 보는 인식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익률 마진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ESS 시장이 지금 딱 마진이 많다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 CATL에다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이유도 결국 ESS 쪽인데 이거를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의 ESS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건데 배터리 3사의 성장률이 더 가파를 거라는 거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쪽에서의 성장률은 거의 아까 6배 정도 되죠. 시장의 성장률보다 6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그래도 지금 ESS 쪽에서 국내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그 정부 사업에 대해서 8군데 중에서 6군데 정도를 차지해서 수주 규모 물량으로만 76% 확보했습니다. 의외입니다. LG엔솔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삼성이 좀 그거보다 적게 차지할 것 같은데 반대네요, 그죠? 네, 일단은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제한했다 그래요. 물론 NCA 배터리가 좀 더 비싸겠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맞췄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랑 전략거래소가 총 563메가와트에 대한 ESS 사업에 대해서 8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한 1조 5천억 규모를 발주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특히 삼성 SD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전남 6군데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제주랑 광양 2군데만 막차를 받았는데요. SK온은 받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상은 LG엔솔이 거의 독식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삼성 가격에서 막바지에 납품 단가를 거의 LG에너지솔루션 LFP 배터리랑 거의 입찰 막바지에 가격을 LG에너지솔루션 가격에 맞췄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준으로 낮춰놨는데 비가격 평가에서 우위를 받았다는 거죠. 삼성 SDI는 ESS 배터리 셀 대부분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산업 경제 기여도 항목에서 그러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삼성의 주력 제품인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하는데 SBB 요게 이제 울산과 중국 시안에서 공장에 생산되는데 일단 국내 생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이제 1차니까 이제 10월달에 2차 ESS 중간 계약 또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라서 여기서 또 어떻게 좀 될지 보는데 제가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그 삼성 SDI가 앞으로 테슬라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 수산화 리튬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수산화 리튬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상태까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경쟁을 하려게 되면 가격이 많이 싸야 되는데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내연차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미 쪽의 수요만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지 다른 지역의 뭐 유럽 쪽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워낙 상당히 낮게 그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차 지난번에 얘기할 캐즘할 때도 전기차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럼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지 되고 신차가 많이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아직까지 국내에도 보면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팍팍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앞으로 반영이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EV3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죠. 이제 그 인도네시아 생산하는 그 LG 에너지션의 그 E81A 배터리가 네. EV3랑 4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그 전기차는 잘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ESS 쪽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션이 뭐 미시간이라든가 LG 공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삼성 SDI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합작 공장에서 일부 라인에서 생산하고 26년부터는 전체 그 스텔란티스 쪽을 전환해서 할 거고요. SK온도 아직은 정확하게 미정인데 조지아 공장 쪽 아니면 테네시 공장 쪽에서를 EV 라인을 일부 아마 포드 라인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담으로 좀 요거랑 ESS와 별도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테슬라랑 기아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기아가 EV5를 배터리를 CATL 걸 썼단 말이죠. NCM 아마 523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그 EV5가 중국에서 먼저 출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걸로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기아가 좀 선택을 좀 잘못한 게 아니고 국내 출시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선택 잘못한 게 아닌가를 생각이 들고 NCM 523은 CATL의 주력 배터리인데 NCM 523 배터리는 LG 에너지솔루션이 18년 전에 상용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NCM이라도 CATL의 그 같은 NCM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양대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주행거리도 짧고 더 수명도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은 EV3, 4, 5가 똑같이 82.4kW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같은 용량 들어갔는데 EV3는 소형차에는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503km, 그리고 EV4는 533km, EV5는 460km.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뭐 좀 검증이 쉽지 뭐 좀 성인 떨어지는 게 EV5 엔트리급으로 그 대중 모델 특히 SUV급 들어갔다는 건 너무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EV5는 굳이 뭐 차는 잘 만들었는데 네. 배터리가 너무 아쉽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3 플러스에 그 CATL의 LFP를 빼고 엔솔의 NCM 배터리 탑재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의 저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를 어쩔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테슬라만의 어떤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를 뭐하라고 중국 차들 굳이 탈 이유는 중산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둔화가 됐었는데 다시 그만큼 이제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로 전환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살리겠다, 브랜드 네임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 3 신규 트림 모델 3 플러스에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이제 아마 이게 그 후륜구동 RWD랑 롱레인지 사륜구동 AWD 요 두 가지 모델에 주로 이게 상해 트림이거든요. 요게 이제 NCM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고 엔트리 트림이 그 RWD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롱레인지 그동안 2019년 이후로 단종되었던 롱레인지 모델인 그 롱레인지 RWD에 트림 부활한 거 했고 요게 이제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앞으로 큰 파장 어떤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LFP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LFP에 들어간 모델 3를 산 사람들이 좀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독일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건데, 이건 만약 뭐 신한다를 상대로 해서 세 번째 소송을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이에요. 한 군데서 세 건을 다 승소를 했는데, 지난번 5월달은 분리막 기술 관련된 두 건 승소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각형 배터리의 그 전국 조립체 관련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형 배터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막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랑 ESS 둘 다 들어가는 그 특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만 특허가 침해된 게 아니라 ESS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특허를 그 판매를 막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이유 하나가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시장을 거의 삭스를 했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엔솔 입장에서는 핵심 지적자 해석권을 보호를 했고, 특허 무단 사용을 통해서 경쟁사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이거 다 폐기 처분하게 만들었거든요. 판매 금지 앞으로 다. 이게 이제 단순히 신황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향후에 시애틀까지 다 겨냥된 그런 특허 소송이라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만 막아서 될 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린 ESS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전세적으로 장악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게 특허 전략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LG화학이랑 제세능건의 양극재 특허 소송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롱바이의 자회사인 한국 자회사 제세능원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한 12만 톤 양극재 캐파 구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아야 될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 잡게 되면은 양극재에서 롱바이까지 잡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LG 엔솔의 특허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되게 주목이 되고, 이게 아마 CM8을 바꾸는 그런 이슈가 향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배터리가 ESS 시장으로 돌파구를 뚫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이고요. 삼성 SDI도 만만치 않게 그쪽에 주력한다는 얘기였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